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날씨가 더 더워지면서 사무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곰팡이가 더 밀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빌딩 증후군이 유발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염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가 숨도 좀 차고 그리고 속도 좋지 않잖아요. 네. 두통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피부 건조증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기관지염이나 천식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실내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잠깐이라도 바깥 바람을 쐬주는 게 빌딩 증후군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원인이 바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수면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비강부터 인두까지 상기도 쪽에 숨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일어난 현상으로 수면 중에 심하게 코를 곤다든지 숨이 멎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습관적인 코골이와 무호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흔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남성만큼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건강의 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하죠. 개인차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7, 8시간은 자줘야 재충전을 해서 다음 날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근데 매일 이렇게 7, 8시간을 잔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숙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현대 사회에 많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도 피곤한 이 수면의 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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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 먼저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질환인지 짚어주시죠.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자면서 상기도 쪽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하게 이제 폐쇄되는 것으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면서 이제 꺽꺽거리고 숨을 못 쉰다거나 아니면 이제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현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쇄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걸 보면 수면 무호흡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수면 무호흡증에는 폐쇄성과 중추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혀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편도선이 크다든지 해서 상기도 쪽이 많이 좁아져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경우로 코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은 실제로 좁아져 있는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것도 없는데 숨을 잘 못 쉬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살펴보죠.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우선 그 숨길이 좁아져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도선이 크다거나 혀가 두껍다거나 해서 구강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목이나 엉덩이 둘레가 증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숨길이 좁아지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턱이 좀 덜 발달하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그러한 턱이 뒤로 너무 후퇴되어 있거나 해서 숨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똑바로 누워서 자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혀나 이런 게 뒤로 좀 밀려서 숨길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구강호흡을 많이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 술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근육유연제나 수면제, 진정제 같은 걸 복용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흡연이라든지 비만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척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똑바로 바로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예, 모든 환자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좀 더 숨길을 좁아지게 해서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자세를 뭐 옆으로 자거나 뭐 이렇게 더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다는 말씀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더 안 좋은 환자들이 있어서는 옆으로 자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내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시게 되면 낮에는 자도 계속 졸리거나 이제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곤해하기도 하고 네. 자고 일어나서도 이제 잔 것 같지 않으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든지 또 기억력 장애라든지 낮에 일을 하기가 힘들다거나 공부하기 힘들다 또 그 외에 우울감, 발기부전 같은 걸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야간에는 배우자에 의해서 주로 발견되긴 하는데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아니면 뭐 무호흡이 관찰된다든지 주로 이제 꺽꺽대고 이제 숨을 안 쉰다든지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고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깨기도 합니다. 또 아주 제 환자 중에 아주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워서 못 자고 이제 앉아서 자는 환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 코를 고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근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뛰어놀다가 이렇게 야간에 좀 코를 골아도 아이고 이게 피곤해서 그렇다. 쌕쌕 잘 자네. 이렇게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기특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올바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 코골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안에 편도선이 많이 크다든지 아니면 코 뒤에 아데노이드가 많이 커져 있다든지 해서 숨길이 많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이 길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아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하고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도 있을까요? 네, 보통 보호자분들이 이제 지켜봤을 때 애가 지나치게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또 성인만큼 흔하진 않지만 무호흡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잘 때 이제 반드시 못 자고 제대로 못 자면서 자꾸 뒤척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엎드려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애들은 또 호흡곤란이라든지 또 낮에 많이 졸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많이 산만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몸집이 작거나 키가 작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야뇨증이 자꾸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좀 약간 이 코골이라든지 소아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숨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다. 수면 중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가량 숨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수면 장애를 방치할 경우 낮에 심한 졸음을 호소하거나 만성 피로와 만성 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낮 시간대 되면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아니면 숨 안 쉬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던가요? 숨을 안 쉬는 건 모르겠지만 코를 많이 곤다고 하고 술 먹을 때는 더 많이 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때 혈압이나 당뇨 또 뇌혈관 질환이나 드시는 약은 따로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픈 것도 없고요. 따로 먹는 약도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면 중 발생하는 코골이와 무호흡이다. 또한 주간 졸림증이나 피로감, 두통 등이 흔히 동반되며 평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도 한다. 네,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자도 잠궈가지 않고 일어났을 때 뭐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낮에 많이 졸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도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고 해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하룻밤 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나쁜 잠버릇으로만 여겼던 코골이와 무호흡. 하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이 악화되거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새로운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을 위해선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다. 무호흡과 저호흡의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수면 질환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뭐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에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진료 보러 왔어요.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찌셨나요? 많이 쪘어요. 얼마 동안 몇 킬로나 찌셨나요? 한 1년 동안에 한 10kg가 찐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또 한 번 마실 때는 뭐 소주나 맥주 몇 병씩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먹는 것 같고요. 한 번 마시면 소주 2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비만과 술, 담배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금연과 절주, 체중 조절이 치료의 시작이다. 이 환자분은 수면 다운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매우 심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술, 담배를 줄이시고 잘 때 옆으로 자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수를 봤을 때는 양압기 치료는 바로 해야 할 것 같고 내시경 소견을 종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는 행동요법과 양압기 치료, 구강 내 장치 및 수술 치료가 있다. 이 가운데 양압기 치료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엔 고가의 장비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수면 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되는 게 누적되다 보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중풍 같은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다 보면 그러한 위험성들이 발생할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피로를 회복하고 체내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의 질인데 깊은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거나 코골이로 가족의 숙면까지 방해하고 있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여부부터 확인해보자. 잠들지 못하는 뇌, 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치료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많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입안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쉽게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구강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혹시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보는데요. 여기 사진에서처럼 환자분이 오시면 먼저 서랍자로 혀를 누르고 입 뒤쪽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목젖이 많이 늘어져 있거나 목젖 양쪽에 살이 많이 처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는 동안에 이제 코를 많이 곤다거나 그런 소리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에서 같이 편도선이 이렇게 양쪽에 많이 커져 있어서 숨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입 쪽뿐만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시경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입안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코부터 후두까지 상기도 쪽에 숨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의 사진들이 그 코 안의 사진들인데요. 코 안에 이렇게 오른쪽 같이 물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운데 사진 같이 비중격이라 해서 코 가운데에 있는 세로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다거나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뒤쪽으로 해서 이 뒤쪽에 이제 비인두라고 해서 코 맨 뒤쪽 부분인데요. 오른쪽 두 개의 사진처럼 어떤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두 쪽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물혹 같은 것, 아니면 또 오른쪽 사진에 같이 성대에 이제 폴립 같은 게 있어서 좀 좁아져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그래서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상기도 쪽을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하다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또 이로 인해서 숨길이 좁아져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소견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실제로 필요하다 싶으면 표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표준 진단법은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겁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이 그림에서 같이 병원에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면서 자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머리의 뇌파라든지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다리의 움직임, 또 코 쪽을 통해서 숨을 환자가 제대로 잘 쉬고 있는지, 또 이런 환자들의 수면 습관을 자는 동안에 또 촬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모아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면 무호흡에서 이제 중요한 의학적 이제 용어가 무호흡이나 저호흡이라는 겁니다. 무호흡 같은 경우는 10초 이상 기류가 90% 이상 감소되고 저호흡은 30% 이상 감소되는 건데요. 좀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저호흡은 좀 호흡량이 많이 감소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이거 사실 생각만 하면 좀 무섭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이제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환자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양압기,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양압기라는 이제 호흡 보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라든지 구강내 장치,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환자에서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보존적 치료가 있긴 한데요.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런 보존적 치료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꼭 의사들의 그 권장에 따라서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그 양압기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 양압기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잘 때 어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기계가 연결돼 있는데요. 환자분이 무호흡이 있거나 저호흡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해서 공기를 강제로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면 무호흡 환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구강내 장치도 있다고 말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구강내 장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권투 선수들이 입에 끼우는 마우스피스처럼 입에 끼고 자는 건데요. 이거는 턱이 좀 많이 작거나 아니면 덜 발달돼 있거나 또 턱이 많이 뒤로 이제 처져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 있어서 잘 때 이걸 끼고 잠으로 해서 턱 뒤에 숨기를 넓혀줘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건데 일부 이런 턱 구조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치를 해도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를 해서 다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 수면 무호흡에 있어서는 수술의 역할이 그렇게 최종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편도선이 커져 있는 경우에 편도선을 좀 제거를 하고 목젖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목젖 위에 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이걸 당겨줘서 많이 떨리거나 좁아지는 부분을 좀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긴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셔야 할 게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것보다는요. 보통 수술적 치료는 경증이라든지 중등도 환자에서 많이 권하게 되고 또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보통 양압기를 먼저 1차로 권하는데 양압기를 쓰기가 힘들거나 양압기의 압력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양압기에 잘 못 쓰는 환자들이 있어서 양압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최종적인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 수술적인 치료 아주 심한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오히려 뭐 경증이라든지 조금 약간 더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치료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 양압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숨길을 넓혀주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다른 질환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이 소아 코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아 코골이도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소아는 이제 성인과 좀 약간 다른 측면은 아기들은 보통 편도선이라든지 아데노이드가 커져가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아들은 양압기라는 것 이런 치료보다는 편도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보통 한 80~90% 정도 가까이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크지 않으면서 코골이가 있나 무호흡이 있는 이제 일부 환자들이 있어서 양압기라든지 또는 아데노이드 얼굴로 인해서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입천장이 좀 많이 길고 이런 애들이 있어서 급속 상악골 확장술이라든지 상기도 기능 강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나치게 체중이 좀 많이 찐 애들은 체중 감량을 보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비염이 좀 심하다거나 그래서 코를 많이 막혀 하면서 구강호흡을 좀 하면서 코골이가 심한 애들이 있어서는 비염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뭐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치료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네, 저라면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성인병의 전조 증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뭐 심혈관계라든지 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그 외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게 되면 이런 성인병의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이동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떠안을 뿐 아니라 사용 빈도도 많아 그만큼 노화도 빨리 겪게 되는 무릎 관절.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와 뼈 사이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이 닳아 뼈끼리 부딪히며 나타나는 2차적인 변화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절의 연골, 뼈, 인대 등이 손상을 받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관절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그 가운데 무릎에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고 여성 환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무릎의 과도한 사용과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20, 30대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잘못된 습관이 부르는 퇴행성 변화. 오늘 TV 두치에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 과정을 겪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단 얼굴에 어떤 주름살이 하나둘씩 늘어갈 때 뭐 그럴 수 있어. 뭐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몸에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또는 신체 변화가 생겼을 때는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벌써 이렇게 된다. 좀 서글프기도 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보라 아나운서는 아직 공감이 안 되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조금 느끼거든요. 아, 정말요? 예.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사용량이 많기도 하고 또 몸의 하중 전체를
견디기 때문에 노화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데요. 노화라고 하면 노년층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은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구도 피하기 쉽지 않은 이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월과 함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도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먼저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죠. 퇴행성 관절염이란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그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과 그 주위의 뼈에 점진적인 손상과 퇴행성 변화로 2차적인 변화와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관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반복적인 통증과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전체를 지탱하고 있고 또 사용량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하는 관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릎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무릎 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형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허벅다리뼈인 대퇴골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정강이뼈인 경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있는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개골을 옆으로 이렇게 제껴서 보면 이 안쪽에 이제 연골이 있고요. 연골 그리고 연골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여기 앞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그리고 뒤쪽에는 후방 십자인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내측, 외측의 각각 측부인대가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에서 반월상 연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반월상 연골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연골판의 모양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또아리라고 이제 항아리를 얹을 때 이제 같이 머리에다가 얹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연골판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뼈의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이 충격을 분산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부터 관절염이 시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파열이 올 수가 있고 혹은 외상에 의해서도 파열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발생하는 통증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지 증상을 좀 짚어봅니다. 관절이 뻣뻣하고 무릎에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무릎이 다 펴지지 않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절뚝거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가장 흔한 거는 또 물이 찰 수 있겠습니다. 이 물이 차는 경우에 제 주변에서도 이 무릎에 물이 차서 빼내는 경우를 좀 왕왕 봤는데요. 이 물을 꼭 빼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경우에 반드시 빼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물을 빼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우선 진단이 있겠고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감염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관절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뺨으로써 관절의 그 부종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한 관절막의 팽창으로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고 물을 빼면서 주입한 그 바늘로 이제 약물을 다시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외래에서 이제 흔하게 여쭤보시는 질문이 물을 한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다던데 그런 예. 얘기를 듣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릎에서 관절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물이 계속 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것이죠. 물을 뺐기 때문에 물이 다시 찬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물이 다시 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가장 흔한 증상이 무릎 통증인데 통증이 심해지면 관절 안에 물이 차게 되고 염증이 더 진행되면 관절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 O자형, X자형으로 다리 모양까지 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불편하신 무릎이 어느 쪽이세요? 오른쪽. 예. 한 2달 사이에 뭐 혹시 다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거고요? 다친 건 없고요. 좀 다른 때 안 하던 집안일을 좀 많이 했고요. 걸으시면서 무릎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무릎이 덜 구부러지거나 덜 펴지거나 그런 적이 있으셨었나요? 침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뚝뚝 소리 나고요. 네. 이렇게 쓰면서도 뻐근해요. 운동량과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사 일을 할 때 쪼그려 앉는 등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은 저한테 처음 오신 환자분으로 우선 2달 정도 통증이 있으셨던 상태이신데 진찰을 해본 결과 이제 물이 찬다든지 부종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이 되지 않아서 우선 기본 엑스레이를 시행할 예정이고 통증의 정도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간단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다. 또 엑스레이를 통해 쉽게 확진이 가능한데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더라도 혹시 다른 원인으로 인해 관절염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통한 원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 좀 어떠세요? 통증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좋아지는 중이에요? 엊그제보다는 좀 나으세요? 많이 나요.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그죠? 이쪽 밑에가. 구부리는 운동 많이 하셨고요. 예. 휠체어는 잘 타세요? 예. 그래요.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관절염 초기의 경우 정확한 원인만 파악된다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 완화와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증을 참고 방치하다 보면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 환자분은 관절염 4단계로 제일 마지막 단계의 관절염을 앓으셨던 환자분이시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였는데요. 수술 후 2, 3일 정도 지나서 바로 보행을 시작을 하셨고 열흘째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시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점차 진행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병기와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수술 치료 등이 이루어지는데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키는 방법이 없다 보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을 우선으로 택한다. 또한 환자의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시작이다. 관절 연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등으로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절의 파괴가 심하게 진행되고 관절의 변형까지 오게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에 앞서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우선 교정하는 것도 필요한데 생활 습관의 개선과 적절한 몸무게 유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효과적인 치료의 시작이다. 한 번 손상된 관절은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 법. 관절 건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존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이제 무릎을 꿇는다든지 쪼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무릎에 안 좋은 자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제 생활 습관을 변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또 중요하겠는데 진통 소염제라든지 아니면 관절 연골 보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보존적 치료가 있다면은 뭐 수술적 치료도 있겠죠. 네. 수술적인 치료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술적인 치료에서부터 무릎 관절 전체를 교체하게 되는 그런 수술까지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세포 이식술이라 그래서 그 결손을 메꿔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그 아까도 말했던 O다리나 X자다리 같은 다리의 변형을 교정을 해주는 그런 절골술이라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관절을 교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물 치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라고 하면 비교적 좀 흔한 치료법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약물 치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과도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고 네. 약물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간 약물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들도 행해져 있고요.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자면 진통소염제가 가장 흔한 그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보조제들도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부 속 안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절경을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이 실제 관절 내부를 찍은 사진인데요. 매끈해야 되는 이 연골이 손상이 되어서 뼈가 실제로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너덜너덜해진 이런 연골들은 다듬어서 매끈하게 해주고 이 연골을 결손된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메꿔주는데 이거를 스스로 내 연골이 생기게 해서 메꿔주는 방법. 이 있겠고 손상 부위를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아예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그 연골 세포 어떻게 또 치료를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예,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연골 결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연구 결과도 나오는 중인 그런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나왔던 것들이 이제 본인의 연골 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제 배양을 해서 세포수를 키운 다음에 다시 내 무릎에 심어주는 그런 수술을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던 1세대 그 연골세포 이식술은 이 연골 이식해주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막 같은 걸 이렇게 대주고 뭘 꼬매주고 이렇게 그런 술식이 조금 복잡하고 효과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를 그 결손된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시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하는 시술인데 이게 연골로 완전히 분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건 좀 낯설거든요.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두 개의 사진이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의 모습을 관찰을 한 사진입니다. 이제 연골이 닳아서 이 관절면이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다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게 되고 마지막 사진에 보면은 약간 이제 젤리 같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그 줄기세포를 이렇게 도포를 해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줄기세포가 결국에는 연골세포로 변화하게 돼서 그 연골을 대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절 연골이 다 닳았을 경우에 인공 관절 수술 많이들 하시잖아요. 반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 인공 관절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한쪽만 안 좋은 경우에
굳이 이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젊고 변형이 심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서는 그 심하게 망가진 그 부분만 교체하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부분 치환술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안쪽이 망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쪽만 이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심하거나 변형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치환술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전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다른 것은 이제 휘어진 다리가 예쁘게 일자로 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건 내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가장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래 쓰려면 안쪽 바깥쪽이 어느 쪽 한쪽으로만 닳지 않게 하려면 무릎을 이제 곧게 펴주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는 사실 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어떤 그 치료의 원칙에 대한 결과가 다리가 이제 곧게 펴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죠. 네,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방을 잘 해야 되겠고 진료를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겠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아야겠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절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빨리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시행을 받아야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단계에 맞는 치료를 시행을 받아야 되지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점점 지나서 진행이 된 상태의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복잡해지고 뭐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걷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입니다. 세모요. 급성기 통증이 심할 때는 이제 활동량을 줄이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원인이 이제 뭐 연골판이 파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골절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서 이제 통증을 이제 충분히 감소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골관절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맞춤형 양복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양복이라고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인데 그 손상이 된 정도나 그런 거에 잘 맞춰서 치료를 받아야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예전에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뭐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때 맞게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내 관절을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오병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제는 20,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생활 속에서 내 자세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한 번쯤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참고 미루다가는 나중에 수술을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